네, 곧바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목요일에 네 남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뉴스특집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재판정인지 아니면 태극기 집회인지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매일매일 새로운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오늘 재판정이 태극기 집회를 방불케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지금 한 6번 진행이 됐죠. 그 진행이 될수록 지금 현상이 보면, 뭐 거의 태극기 집회장하고 되고 있다는 게 현장 기자들의 전언인데, 보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제 그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좀 찬성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또 참석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거의 재판정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태극기 주도 단체에서 아침마다 문자를 보낸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어느 역 뭐 몇 번 출구로 나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집결을 해서 그러니까 직접 서서 이제 재판장에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왜냐하면 최근 그 태극기 단체들이 좀 분열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기존 단체들 분열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이렇게 재판 투쟁이라고 하죠. 사실 옛날에 뭐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쓰던 수법인데, 그러니까 재판정에 가서 이제 재판정에서 피고인한테 뭐 힘을 주고 뭐 이런 형태인데, 지금 오히려 이제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재판 진행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지금 재판관에 또 이게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경위들이 있거든요. 경위들도 상당히 힘들어할 정도로 지금 점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노골화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게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재판에서는 인민재판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정작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요. 아마 도움이 안 되겠죠, 별로.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히 아마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법정에서 자꾸 소란이 일어나니까 재판부가 원래는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재판부가 먼저 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나가는 게 순서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거꾸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을 먼저 내보내고 난 다음에 재판부가 퇴정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법정 안에서 뭔가 소란이 벌어지거나 혹시 또 박 전 대통령한테 위해를 가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마 불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법정 안에서 이렇게 계속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 응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거나 소란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란스러운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감시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또한 재판부가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면 또 더 소란스러워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참 곤란한 상황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재판정안을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뉴스특급 제작진이 저렇게 그림 사파로 준비를 했었는데, 보면 이제 부장판사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정숙하다가 이제 퇴장 전에는 인민재판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끈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도 저희가 저렇게 한번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최진영 변호사님. 네. 그런데 앞으로 저렇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속 방청권을 신청해서 들어올 텐데 막을 방법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법정에 있어서의 법정 질서 유지권이 있고, 그 질서 유지권은 재판장 판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퇴정 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감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온다 하면은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이 방청권 자체를 배부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제로 뺏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다들 기억하겠습니다만, 통합진보당 그때 이제 그 이석기 그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내란 예비 음모죄를 이제 처벌을 할 때 많은 지지자들이 와서 이와 같은 모습을 했고, 국민들이 그와 같이 재판부에서 항의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부분 또한 상당히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항의를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밖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법정 내에서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존경 같은 것을 그 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말씀처럼 법정 내에서 이런 행동은 분명 잘못된 건데,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살짝 미소를 띈다거나 지지자들을 향해서 가볍게 목례를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행동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기도 하고 뭐 졸기도 하고 처음보다는 많이 긴장이 풀린 그런 모습도 이제 보이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유체이탈 재판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재판이 내 재판이다라는 인식이 별로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무죄고 아무것도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굉장히 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 재판인데도 이게 본인 재판이라고 하는 느낌이 별로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이 지지하는 분들, 지금 사실은 이 재판장에 열심히 저렇게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시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열성 지지자 중에서도 아주 골수 열성 지지자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라 해도 재판부가 설령 엄정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이건 뭐 인민재판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그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가 물론 이제 중얼거린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인민재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법정 모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사실은 법정 출입을 절대 시키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좀 단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저는 궁금한 점이 재판부에서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좀 나서서 진정을 시킨다거나 제재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피고인 측 변호인들하고 이분들은 사실은 관계가 없는 분들이죠. 개인적인 어떤 뭐 멤버라든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지난번 그 말씀은 마치 예전에 이제 그 탄핵 재판에서 서석구 변호사나 이런 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집회에 직접 나갔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감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변호인을 통해서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그분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하는 모임 자체에서 지금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지도부가 이미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법정 구속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란 한마디로 준법 투쟁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다는 것을 조금 더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숙해야 될 이 재판정이 태극기 집회, 물론 뭐 이분들이 저 안에서 태극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위기가 좀 그렇다면 앞으로도 좀 조심하고 좀 많이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할 때 또 이현정 의원님 선곡보대를 했단 말이죠. 일단 뭐 손이 지금 계속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제 재판정에 나오다 보니까 이 아마 이제 수갑이 굉장히 손에 좀 자극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목보호대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도 사실 뭐 하루 일정을 소화를 하면 그 다음 날은 꼭 쉬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몸이 약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사실 공식 일정이 뭐 한두 개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 관저에서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서울구치소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구치소에서 생활도 보면 거의 이제 재판 끝나고 가도 이 사전만 보신다고 그래요. 영어 사전만. 그러니까 다른 건 일치하지 않고 영어 사전만 보고 또 나와서 이제 그 재판 이제 변호사들하고도 사실 유영아 변호사하고만 뭐 짤막하게 이야기만 하고 또 거의 말을 하지 않거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떤 재판에 대한 뭐 관심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점점 더 어떤 또 이야기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자기 표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재판장 나와서는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렇게 지루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걸로 보면 점점 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이게 가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은 많은 또 스트레스 좀 풀리고 할 텐데 지금 나름대로 어떤 구치소 생활이나 또 법정에 나오는 거나 보면 거의 사실은 별 변화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좀 걱정스러운 대목은 있긴 있습니다. 예,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주 4회 재판은 좀 무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는 일본의 한 종교단체 재판을 좀 예로 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1994년에 아마 국민들이 깜짝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죠. 도쿄 내에서의 어떤 지하철에서 사린가스를 풀어서 한 수십 명 아마 수십 명이 죽고 다친 사람은 아마 5천 명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이 배후가 알고 봤더니만 옴진리교라고 해서 유사 종교였던 것이죠. 거기에서 이와 같은 테러를 벌였고 사실상 그 재판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10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와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 빠른 시간 내에 끝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일본에서의 중요 재판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어떤 시간에 쫓겨서 촉박하게 하기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시간적이 걸리더라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비유를 했는데 그 사건과 지금 국정농단 사건을 비유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건이요. 그러니까 사형 온도를 9명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런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나오는 온도가 나오는데 16년이 걸린 거거든요. 사실관계 확인도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사형을 언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닌데다가 거의 뭐 19명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 그리고 기소된 사람이 거의 190명 가량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적절한 사건 예가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죠. 이번 사건 관련해서 누가 사형 언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그 예를 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재판을 좀 가능하면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례를 찾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오음진리교 재판도 예로 드는 한편 이현정 의원님 보니까 정호성, 안정범, 이재용 이분들을 이 사람들을 다 일괄적으로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자고 하는데 정작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증인으로는 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을 부르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공방도 벌어지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명이 나오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진술에 있어서 좀 서로가 어떤 차이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박 전 대통령 면에서 보면 좀 공격할 지점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진술이 맞지 않고 이제 공방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유리한 점들 때문에 이제 증인을 한꺼번에 부르자는 것 같고 또 증인을 보면 지금 50명 넘어갑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사람들을 지금 계속 재판에 부를 경우에는 지금 10월 달까지 뭐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이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것들을 이제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일단 지금 재판 전체를 보면 상당히 좀 시간 끌기로 가자는 전술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예, 저는 그런데 이 세 분이 증인으로 나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유리 분리를 떠나서 객관적 신체적 진실을 얘기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을 만큼 재판을 좀 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초기에 이 유무죄에 대한 그 심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증인을 부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일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하는데 그림을 그린다 한 것은 결국 본인의 심리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지금까지 나온 증인이 내가 지금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지금 그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하고 있을 수 있는 정호성, 안정범, 이재용 이런 분들은 직접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렀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인 태도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마치 최순실 씨가 직접 막 이렇게 신문을 했던 그런 정도로 어떤 본인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재판이 길게 늘어지는 것보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제일 핵심적인 증인을 먼저 불러서 거기에서 결판을 보는 것은 이 검찰 측면에서도 결코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박 전 대통령이 낙서하고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 말만 하고 뭐 지지자들이 고성하고 이런 건 다 부정적인데 그나마 이거 하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기가 일입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직접 만나서 생활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분들을 증인으로 불렀을 때는 지금 같은 패턴 아마 그렇게 보이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글쎄요 이슈가 줄어들긴 망정 더 말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석방 1호 장시호 씨가 오늘 새벽 0시에 집으로 돌아간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얘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석방 소감 못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씨가 한마디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게 어제 이제 귀가 모습인데 지금은 어디 있다고 알려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엄마 최순득 씨 집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진 것 같은데요. 뭐 달리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 엄마의 품으로 지금 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엄마가 직접 그 구치소까지 나왔는지는 아마 차이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가급적 마치 이제 정유라 씨가 처음에는 밖에 나왔습니다만 언론에 같이 노출되지 않듯이 적어도 단기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순득 씨 집 안에서 몸물도 풀어야 되고 요양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이고 어떤 경우에 당근하다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아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상당히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제가 추측컨대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여전히 석방은 됐지만 출국 금지가 돼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확인이 아직 안 확인은 안 됐죠. 제가 추측한데 그렇습니다만 예. 결국 제 말씀은 국내에서 다니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원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글을 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이 석방됐을 뿐인 것이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은 또 본인한테 불리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언론 노출이나 이런 수위를 상당 부분 조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뭘 하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장시호 씨 석방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어젯밤 집을 못 들어갔어요. 늦게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회 사무실에서 잤는데요. 자,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장시호 씨 석방되는 거 보러 갔냐고 귀찮으시던데요. 안민석 의원님 저 말씀은 저 사모님께서 충분하게 그 이야기 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하면서 사실 가장 인상 깊은 베스트 5 그 그림이라는 게 저는 첫 번째가 안민석 의원과 장시호 의원의 조우입니다, 조우. 그 짧은 시간에 썸 타는 거 봐요. 딴 사람은 몰라도 안민석 의원은 이제 장시호 의원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까 안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두부 한 모 들고 이렇게 구치소 앞에 갈 줄 알았는데. 김성태 의원이 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김성환 평론가님. 글쎄요, 이 안민석 의원과 장시호 씨 인연이 보통 인연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악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장시호 씨가 만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까? 뭐 지금 김성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썸 타는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안 만날 거라고 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장시호 씨 변호인 측이 제발 다른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이 언론에 회자되도록 하지 마십시오라고 조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풀려나기 전에 검찰 관계자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검찰 쪽에서도 더 이상 장시호 씨가 밖에 나가서 많은 인터뷰를 하는 게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조언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 재판이 다 끝났다면 모를까 지금 불구속 기소만 된 상태이지 재판은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잠깐 풀려났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장시호 씨가 그냥 무죄를 받을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유죄 받을 가능성은 일단 많은 거고 대신에 이제 집행유예를 받을 건지 말 건지에 관한 어떤 결정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법적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장시호 씨가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시호 씨가 막 활보하고 다니거나 언론을 만나거나 아니면 안민석 의원을 만나서 예를 들면 만났다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이 그거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 장시호 만나고 왔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장시호 씨한테는 그런 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언론의 확대 재생산이 플러스가 될 일이 전혀 없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장시호 씨한테 크게 득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시호 씨 석방으로 좀 이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다면 사실 장 씨의 석방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최순실 정유라 관계하고 장시호 정유라 관계하고 또 틀려요. 엄마 같은 사촌 언니라고 그런 관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유라의 짧은 삶의 궤적에서 장시호가 끼친 영향이 상당하고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 이야기는 안 들어도 장시호 이야기는 정유라가 듣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유라를 빨리 저는 장시호가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안민석 의원은 계속해서 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장시호 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더 나올 진실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안민석 의원이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사실 장시호 씨 문제를 가장 먼저 이제 언론에다 폭로한 분 아니겠습니까? 장시호가 핵심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기자들이 그때 제주도도 몰려가고 막 추적하고 이제 했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장시호 씨가 체포되면서 사실 많은 진실들 또 사실들을 이제 공개를 했었죠.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가 굉장히 신뢰했던 그 사람 같아요. 그런 뭐 재산 형성 과정이나 특히 이제 정유라와 관련해서는 정유라가 장시호 씨를 거의 따라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을 따라갔다 보면 실제로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 엄마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기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엄마 이야기는 안 들어도 장시호 이야기는 들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나가면 만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정유라가 만나자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애기도 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아마 장시호를 통해서 좀 상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두 사람 관계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뭐 조기에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우리 이제 부모님하고 엄마하고 만약에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사촌하고 사이가 친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동료의식이 작동하거든요. 자기 얘기를 좀 잘 들어주고 오히려 조언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한 역할을 사촌이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유라 씨도 장시호 씨하고 훨씬 더 교감을 나눴던 관계인 것처럼 보여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정유라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애를 낳겠어요. 그건 장시호 씨가 있었고 장시호 씨가 아파트를 구해주고 거기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유라 씨는 최순실 씨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박원호 전무를 끼고 박원호 전무한테 어떻게 좀 우리 아이를 좀 돌봐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까지 사실 나왔던 거니까 장시호 씨하고는 굉장히 많이 통하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해요. 예. 인정하는데요. 지금 정유라 씨가 당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겪은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사촌이고 친한 관계를 하더라도 그래도 엄마는 엄마입니다. 지금 덴마크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겪었는데 그 고생의 상당 부분의 원인이 장시호 씨한테서부터 나왔다고 아마 정유라 씨는 원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기가 장시호 씨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장시호 씨가 예를 들어서 검찰 가서 만약에 한마디라도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게 다시 엄마 형량으로 되돌아오거나 이런 문제로 번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 하더라도 못 만날 것이고 만날 수 있는 감정적인 관계도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장시호 씨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 정유라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다라고 하는 유언장을 장시호 씨에게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금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 지금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뭐 비밀 통장 내지는 뭐 비밀 금고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그 유언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만날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다들 지적들 하셨듯이 이게 자기 엄마의 형량 또 그리고 자기의 그 범죄 여부까지 하고도 연관이 돼서 이게 또 뭔가 이제 또 다른 의혹들 또 다른 또 해명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칼자루는 장시호 씨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유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언장을 매개로 해서 사실은 정유라에게 이런저런 고백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유라 씨로서는 더 만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이 이제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최 변호사님. 네.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가 재산 암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뭐 가정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안민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도 듣고 조언도 받고 했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동계 스포츠 영재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에도 서로 지금 최순실 씨는 그건 장시호 씨의 거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 우리 이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 이렇게 그 외부에 이제 다른 명의로 해놨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만 최순실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 이름 장시호 너 이름으로 했는 거 네게 아니니까 다 놔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안민석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뭐 내부적인 건 알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아까 좀 전에 이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유언장 얘기를 했는데 유언장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유언장은 아무리 공증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죽기 전에 그건 무효해버린 그걸로 휴지 쪽에 불과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장이 아니고 지금 최순실 씨의 의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가 정말 한 달이 건넌 피보다는 훨씬 더 진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에게 어떤 최대한 지금 그 엄마와의 그 말을 맞추거나 해서 그 같은 논조를 유지를 하려고 할 것이고 아마 앞으로 당분간 내지는 앞으로 향으로도 아마 장시호 씨와는 아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잠시만요. 뭐 이제 정유라 씨하고 장시호 씨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많아진데 짧게만 두 분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보통 유언장 제가 직접 작성해보지는 않아서 유언장에 내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할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유언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 장시호 씨한테 금고에 있으니까 가서 유언장을 보관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시호 씨가 가보니까 유언장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없었던 건지 아니면 보고 난 다음에 폐기를 한 것인지 어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언장이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어디 뭐가 있다 이렇게 쭉 만약에 목록이 있었다 그러면은 장시호 씨가 그걸 봤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최순실 씨의 재산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재산을 추적하는 데도 의미가 있을 거고 장시호 씨가 그걸 봤다 그러면은 자기 친족 간에 재산이 어디에 숨겨져 있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가서 어떤 재산적인 어떤 문제로 번질 개연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장시호 씨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지척에 두고 있는 이 정유라 씨를 볼지 말지 그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장시호 씨가 오늘 새벽 구치소를 떠날 때쯤 다른 한 사람은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의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420억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저는 평생 동안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은 없습니다. 예, 유섬나 씨가 이제 저대로 검찰로 들어가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발부될까요?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보면 될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실제로 그 최초에 받은 혐의 같은 경우에는 배임 횡령 금액이 450억 정도인데 지금 체포영장에 기재된 것은 한 4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40억만 된다 하더라도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를 때는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한 2년 내지 한 5년 정도의 실형이 지금 공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죠. 마치 그 유병헌 씨의 장남 유대균 씨였습니까? 거기도 한 70억 정도 횡령을 한 것으로 했는데 실형 2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부인을 합니다만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한다고 소명이 된다 하면은 일단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세월호 변호사를 불리는 박주민 의원은 유섬나 씨의 이런 말들,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유섬나 씨의 경우에는 횡령과 배임 액수가 492억에 달할 정도로 사업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청해진이라는 회사의 정체 그리고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병헌 씨의 어떤 여러 사망이라든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중요한 역할 또 청해진과 정치권의 관계를 밝혀줄 얘기도 한다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구상권 청구해서 나라가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할 때 어떤 이제 현재 나온 유섬나 씨가 어떤 재산 자체가 직접적으로 세월호 어떤 관련돼 있느냐 이걸 이제 좀 재판에서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 사람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사실은 유섬나 씨가 보면 유병헌 씨가 가장 아꼈던 이제 그 장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보면 이제 유병헌 씨가 했던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뭐 다 판다, 뭐 등등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표권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지는 조건에서 한 달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서 본인이 직접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같이 공동 사장했던 사람은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이 재산 자체 형성 자체가 실제로 어떤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청해진 해운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연관성 자체를 어느 입증이 돼야지만이 사실은 좀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1,878억 정도가 이제 구상권 청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아마 재산 자체가 지금 뭐 보니까 많이 없어져 버리고 특히 또 이제 청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실제로 지금 청구하는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을 지금 구상권 청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유섬나 씨 재산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또 이게 지금 전부 다 또 프랑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검찰 조사에서 박주민 의원의 말대로 뭐
세월호 때 당시에 그 회사와 뭐 정치권의 커넥션이 있었느냐,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느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은 아마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조사에서는 거기까지 가긴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된다,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 박주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그 유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으로 풀세트로 해서 수백 세트를 해서 어떤 로비를 했다. 그런 얘기와 관련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오늘 내일 아마 조사하는 부분은 이 횡령 자체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그거를 넘어서 어떤 것은 아마 추가적인 의혹이 있는 경우에 조사를 할 여전히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조금 시기가 어리다. 다만 그 좀 전에 구상권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세월호와 관련해서 5,500억 정도 돈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보면은 세월호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규정을 돼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번에 장남이라고 했던 유대균 씨한테도 430억 정도 청구를 했는데 기껏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 7,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무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이 지지자들의 고성이 난무하는 태극기 집회 같은 재판정 그리고 유섬나 씨 관련 속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으로 가볼 텐데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